1117년 파리, 그 밤에 1117년 겨울 파리. 도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밤 한 무리의 남자들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한 사람의 침실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당시 유럽 최고의 철학자가 자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영국에서, 이탈리아에서, 독일에서 파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황청도 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 남자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리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을 당사자가 직접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내 몸에 가해진 그 치욕을 세상 전체가 알아버렸다. 나는 그 수치를 숨길 수 없었다. 여러분, 유럽 최고의 철학자를 하룻밤에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에르 아벨라르. 그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는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던진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2번이나 그를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라. 그래야 진리에 이른다. 이것이 왜 위험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시대의 아들 1079년 브르타뉴. 피에르 아벨라르는 1079년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 지방의 팔레에서 태어났습니다. 낭트 근교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 베랭제르는 하급 귀족이었지만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먼저 학문을 가르친 뒤 기사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라르는 기사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당시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장터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가 처음 찾아간 스승은 콩피에뉴의 로스켈리누스였습니다. 당시 유명론 노미날리스무스의 대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리의 기욤 드샹포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실제론 레알리스무스의 거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가 스승의 논리에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기욤은 말했습니다. 인간이라는 보편적 개념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아벨라르는 반박했습니다. 그 개념이 어디 있느냐고. 소크라테스도 인간이고 플라톤도 인간이라면 그 인간이라는 것이 둘 안에 동시에 완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고. 기욤은 논쟁에서 밀렸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꺾은 것입니다. 파리의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아벨라르는 29에 자신의 학교를 열었습니다. 2부 보편자 논쟁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잠깐 당시 유럽 철학계를 뒤흔들던 논쟁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당연하지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눈앞에 있는 이 소나무, 저 참나무, 그 은행나무는 각각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무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나무 안에요? 참나무 안에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개념인가요? 이것이 중세 철학 천년을 관통한 논쟁, 보편자 문제, 대 우니베르살리부스입니다. 실제론자들은 말합니다. 인간, 나무, 선 같은 보편적 개념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개별 사물들은 그 보편자의 그림자라고. 유명론자들은 반박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개별 사물뿐이라고. 인간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이라고. 아벨라르는 이 둘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보편자는 실제 사물도 그냥 이름도 아니다. 그것은 정신이 개별 사물들에서 공통점을 추상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것을 개념론, 콘셉투알리스무스이라고 합니다. 이 논쟁이 왜 중요하냐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철학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실제하는 보편자라면 교황은 절대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개별 신자들의 집합에 붙인 이름일 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편자 논쟁은 곧 권력의 논쟁이었습니다. 3부 엘로이즈와의 만남 1115년경. 아벨라르가 파리 최고의 철학자로 명성을 날리던 1115년경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참사원 풀베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카딸의 이름은 엘로이즈. 당시 15살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파리에서 엘로이즈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능숙하게 읽고 철학과 신학에 뛰어났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학식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아벨라르는 훗날 나의 불행 이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정교사 자리를 탐냈다. 풀베르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었으므로 내가 숙식을 그녀의 가르침으로 대신하겠다고 하자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벨라르는 이 솔직하리만큼 냉정한 고백을 덧붙입니다. 나는 그녀를 가르치는 척하면서 사랑에 빠졌다. 책보다 연애 편지가 더 많이 오갔다. 철학보다 입맞춤이 더 자주였다. 당시 아벨라르의 나이는 36에서 38, 엘로이즈와는 20살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사부, 사랑과 결혼, 풀베르의 복수, 엘로이즈가 임신했습니다. 아벨라르는 그녀를 브르타뉴에 있는 자신의 여동생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아스트롤라브. 당시 첨단 천문기구의 이름을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아벨라르다운 이름이었습니다. 풀베르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아벨라르는 엘로이즈와 비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엘로이즈 자신이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아벨라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보다 당신의 친구가 되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아닌 당신 학문의 동반자이고 싶습니다. 결혼은 당신의 철학을 망칩니다. 이 말이 12세기 여성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의 사회적 지위와 철학적 소명이 결혼으로 훼손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강행되었습니다. 비밀 결혼이었습니다. 비밀이 누설되었습니다. 풀베르는 조카딸이 수녀원에 맡겨진 것을 보고 아벨라르가 결혼을 파기하려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1117년 겨울밤 풀베르가 고용한 남자들이 아벨라르의 침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는 아벨라르를 거세했습니다. 파리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아벨라르는 훗날 이렇게 씁니다. 그날 아침 내가 겪은 수치보다 나를 더 괴롭힌 것은 사람들의 동정이었다. 오부 수도원으로 철학을 품고 이 사건 이후 아벨라르는 생드니 수도원에 들어가 수사가 됩니다. 엘로이즈는 아르장퇴유 수녀원에 들어가 수녀가 됩니다. 아벨라르는 20대의 스승들을 꺾었던 그 날카로운 지성을 거세 이후에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예리해졌습니다. 1120년경 그는 긍정과 부정, 식의 논을 씁니다. 이 책의 구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벨라르는 기독교의 핵심 신학 문제 158개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각 문제에 대해 교회에 권위 있는 교부들이 예라고 한 증언과 아니오라고 한 증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신앙은 이성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가? 긍정하는 교부들의 증언, 부정하는 교부들의 증언.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긍정, 부정. 아벨라르는 이 책에 자신의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 독자 스스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의심함으로써 우리는 탐구에 이르고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인식한다. 12세기 교회 사회에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언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미 진리를 선언했는데 왜 의심합니까? 왜 탐구합니까? 아벨라르는 말합니다. 이해 없는 믿음은 맹신이기 때문입니다. 6부 수화송 공의회 자기 손으로 책을 불태우다. 1121년 수화송에서 교회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아벨라르의 신학서, 최고선의 신학, 테올로기아 순미본이였습니다. 이 책에서 아벨라르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성적으로 분석하려 했습니다. 공의회는 아벨라르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책을 불태우라. 아벨라르는 그 자리에서 자기 책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훗날 이 순간을 나의 불행 이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책은 불타며 재가 되었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항이었다. 그 후 그는 생근이 수도원으로 돌아갔다가 갈등이 생겨 수도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샹파뉴 지방의 황야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철학자 아벨라르가 황야에 있다고.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먼 곳에서 직접 천막을 치고 살면서 그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벨라르는 이 오두막에 파라클레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틴어로 위로자, 즉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7부 엘로이즈에게 보낸 편지들. 아벨라르가 자신의 불행을 기록한 나의 불행 이야기를 쓴 것은 1132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편지 형식의 자서전이 어떤 경로로 엘로이즈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녀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녀원 이름은 아벨라르가 자신의 파라클레투스 예배당을 그녀에게 넘겨주어 세운 파라클레투스 수녀원이었습니다.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은 오늘날 중세 문학의 가장 빛나는 유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녀는 아벨라르에게 이렇게 씁니다. 당신은 나를 신의 신부로 만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당신 것입니다. 나는 수녀원장이 되었지만 수녀원보다 당신 곁이 더 천국이었습니다. 아벨라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답장은 냉정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엘로이즈의 세 번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당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숨 쉬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편지들은 총 7통이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들의 진위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계의 주류는 기본적으로 진본으로 인정합니다. 8부 상스 공의회 베르나르와의 대결. 아벨라르의 마지막 시련은 1140년에 왔습니다. 상대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적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시토회 수도원 운동의 지도자였고 제2차 십자군을 촉구하는 설교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베르나르는 아벨라르의 신학을 이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성으로 신앙을 해부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르나르는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수수께끼로 보지 않는다. 아무것도 거울을 통해 보지 않는다. 모든 것을 정면으로 응시한다고 생각한다. 상스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아벨라르는 공개 토론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베르나르는 공개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주교들에게 미리 아벨라르의 명제들을 정죄하도록 로비한 상태였습니다. 공의회는 아벨라르의 명제들을 이단으로 선언하고 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에게 보고했습니다. 교황은 아벨라르를 침묵시켰습니다. 그는 영원한 침묵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아벨라르의 나이는 61살이었습니다. 9부 클리니의 평화 그리고 마지막 나날. 절망 속의 아벨라르는 로마로 직접 교황에게 항소하러 가다가 도중에 부르고뉴의 클리니 대수도원에 들렀습니다. 수도원장은 존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아벨라르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머물도록 권했습니다. 존자 베드로는 이 노철학자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항상 책을 들고 있었다. 손에서 책을 내려놓지 않았다. 짧은 기도, 조용한 독서, 끊임없는 글쓰기. 그것이 그의 하루였다. 베르나르와도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존자 베드로의 중재로 아벨라르와 베르나르는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화해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다소 불분명하지만 아벨라르가 클리니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교황의 용인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1142년 4월 21일 아벨라르는 클리니 수도원 산하의 생마르셀 소수도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63이었습니다. 존자 베드로는 엘로이즈에게 편지를 보내 아벨라르의 마지막을 알렸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철학자 중에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10부 900년 후 그들은 지금도 함께
이제 극소수만 아는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142년 아벨라르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시신은 파라클레투스 수녀원으로 운반됩니다. 엘로이즈가 직접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22년 후인 1164년 5월 16일 엘로이즈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나이 60 중반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벨라르 곁에 묻혔습니다.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왔습니다. 혁명이 왔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여러 차례 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1817년 두 사람의 유해는 마침내 파리의 페르라세지 묘지에 함께 안장됩니다. 그들의 묘비 앞에는 지금도 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연인들이 꽃을 가져옵니다. 편지를 씁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900년 전에 시작된 사랑이 지금도 사람들을 그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라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성을 신앙의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성이야말로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가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이해하려 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함으로써 우리는 탐구에 이르고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인식한다.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그런가? 왜 그런가?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그 질문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 아벨라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에게 수치와 정죄와 추방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수천 명의 학생들을 그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에르 아벨라르를 만났습니다. 브르타뉴의 청년 철학자에서 파리 최고의 논객으로, 그리고 한밤의 비극 이후 수도사로, 황야의 교사로, 클리니의 수행자로 그의 삶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사랑은 이성보다 강하고 이성은 사랑보다 오래갑니다. 엘로이즈의 편지가 900년 동안 읽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벨라르의 질문이 900년 동안 살아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도 시니어 지킴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